숨은 당뇨라는 거는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200이 넘어가고 이런 정의라면요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하고요. 그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반드시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당뇨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은요, 만약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약을 먹게 되고 어떤 당뇨병의 단계에 들어섰으면요, 그 단계부터는 완치가 좀 힘든 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 약들을 먹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먹을 때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습관 관리 철저하게 하면요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이제 당뇨 전 단계, 뭐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는요 한 50% 정도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고 당뇨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들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생활습관을 관리하면서 당뇨병에 이르지 않게 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얻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환자분께 이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면요, 완치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초기라면 이제 나 이게 당뇨병이니까 당뇨병 전 단계래 약 먹어야 된대 라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실 건 아니고요.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약 먹는 분들이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죠. 내가 이제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식사와 운동,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후 혈당이 유독 높은 평소에 알아차리기 힘든 숨은 당뇨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숨은 당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숨은 당뇨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숨은 당뇨를 당뇨 전 단계, 뭐 전 당뇨 이런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숨은 당뇨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 검진 같은 데서 괜찮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괜찮게 나왔는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막 20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분들은요 숨은 당뇨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뇨병 환자는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100 이하예요. 그런데 100에서부터 125까지는요 전 당뇨,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160 이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요 5.6 이하는 정상이고요.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 6.5부터 이제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당뇨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환자는요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관찰을 했더니 뭐 5년 내에 50% 이상이 당뇨 환자로 갔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숨은 당뇨,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 이런 개념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혈당이 200이 아무 때나 쟀을 때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의라면요 젊은 사람들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먹고도 혈당 1시간 정도 후에 재보면요 대부분 200 넘어갑니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당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혈당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뜨리거든요.
있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급격한 이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손도 떨리고 배고프고 정신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막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초콜릿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쭉 줬더니 확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너무 많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이런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 20대부터 내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요 청소년 때부터 이 혈당 스파이크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혈당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숨은 당뇨는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전당뇨, 숨은 당뇨에서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숨은 당뇨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요 정말 몇 년 뒤에는 당뇨병 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당뇨병 쪽인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여쭤보면 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장 비만을 잘 관리하시고 혈당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당뇨병으로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오셔가 검사를 딱 해봤더니 당뇨병이 딱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또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뇨병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예요. 요즘 검진 시즌이잖아요. 검진을 받았을 때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은 아 나 당뇨병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당화혈색소 5.6 이하로 끌어내리시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치료하려면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식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해야겠죠. 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원리는 이래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통곡류가 아니라 거친 곡물이 아니라 잘 갈아내서 현미를 잘 갈아내면 백미가 되고 백미를 또 갈고 가루를 만들면 떡이 되잖아요. 이런 떡 종류, 백미도 물론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떡은 더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갈아낸 미숫가루 같은 건 더 많이 올린다. 또 이런 호밀이나 통밀 같은 통곡류가 아니라 이걸 갈아내서 빵으로 만들어서 흰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혈당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간 혈당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고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또 뚝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 떨어질 때 극심한 허기감과 이 저혈당 증상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주스를 갈아낸 것들,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들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고요. 지방은 거의 안 올리고요. 단백질은 조금 올립니다. 혈당 수준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같은 것들 아주 좋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는요. 야채나 나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들어가서 이제 위나 장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내에는 또 들어가면은 대장 속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섬유질은요 아주 좋은 우리 몸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좀 충분히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혈당 관리에 근육이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저수지에다가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들면은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내잖아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똑같습니다. 혈당이 많이 들어오면요 우리 근육에서 혈당을 머금었다가요 근육이 이제 혈당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몸에서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뿜어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적어버리면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중노년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이 너무 적은 이제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그러고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당뇨병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많이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권장하시나요? 자,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나오자마자 아마 초기에 사용한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있을 텐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 몸이 혈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죠. 병원에서도 채워주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스스로 찰 수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손끝에서 매번 혈당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내 휴대폰으로 혈당 수준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쳐서 24시간 혈당을 계속 나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차보면 좋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내가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되고 저혈당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혈당 측정기를 좀 적극 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내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겠다, 내지는 혈당 측정기를 차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이제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부착을 하고서 이 혈당에만 되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혈당이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 혈당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라든지 미량 원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로지 혈당만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혈당이 막 조금만 올라가도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혈당 수준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혈당 수준이 잘 조절이 되다가 한번 어떤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먹었는데 180 이상 넘어갔다고 막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되게 흔히 겪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겪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식단부터 잘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무나 이런 강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혈당 측정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 혈당만 바라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에만 오로지 매달려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측정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채워주는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혈당 측정기를 환자의 몸에 이제 부착을 하시면 환자의 핸드폰에는 24시간 혈당이 다 들어오는데요, 의사가 보는 PC에서도요 그 혈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메모만 잘 해주신다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의사가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번 혈당 측정기를 더 착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착용
이용하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한데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혈당을 혼자만 보고 계시다가는 많은 오류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혈당은요, 이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혈당 검사는요, 손끝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로 찔러서 검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 중에 조금 이제 오차가 심한 게 24시간 혈당 측정기입니다. 얘는요, 몸에 부착을 하는데 혈액 내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을 통해서 혈당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게 혈당 측정기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봐야 될 것들은요, 혈당의 추세예요. 리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밤사이에 내 혈당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그 추이를 관찰한다는 측면에서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혈당을 보실 분들에게는 혈당 측정기가 또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거, 올바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의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착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운동도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당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150분 하고 일주일 쉬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에 좀 나눠서 15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주당 운동하는 것 속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꼭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운동을 쉬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들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요것들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운동할 능력이 많이 안 되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뇨 환자는 공복 운동을 하실 때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의 퍼포먼스가 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는데 러닝머신을 천천히 타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을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작스럽게 전력 질주를 하고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5번 운동하고 운동 끝 하고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HIIT라고 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불완전 휴식을 취하고 최대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1분이나 30초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시고요. 요거를 횟수를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하시면 1시간 정도 한 운동만큼의 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우리 몸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우리 세포를 깨워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시켜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운동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들은 조금은 이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너무 준비 없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운동을 하실 때 3, 4층은 전력 질주로 올라가시고요. 3, 4층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고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걸어서 15층 이상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운동에든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뭐 걷기에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있고요, 수영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깅에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운동들에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이 운동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운동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라면은 식후 걷는 것부터 추천드려요. 걷는 건 정말 제한이 없잖아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으면 되니까. 식후에 걸으라는 이유는요, 식후에 걸으면요, 식후라는 시간은요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걷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다 딱 멈춰요.
그러다가 쭉 유지하다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후의 걷기 운동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 걷기 운동이 너무 편안한 운동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식후 걷기 운동이 된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런 운동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걷기가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보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닝이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도 좋은 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챙이 배로만 살이 찌는 이유도 당뇨와 연관이 있나요? 올챙이 배, 이거는 당뇨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시면 내장 지방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에 내장 지방이 없는 피하 지방만 있는 경우에는요,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올챙이 배, 복부 비만, 그 속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는 거죠. 내장 지방은 이 내장 사이사이에, 장각막 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많은 호르몬 물질들,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요.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들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고요.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 온갖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 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보통 올챙이 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올챙이 배는요, 근육이 적다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적으면 당연히 혈당이 또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이 배만 나온 현대인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챙이 배는 반드시 극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올챙이 배를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올챙이 배를 해결하시는 것, 당뇨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원칙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세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생기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유튜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현대인들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내가 먹는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는 이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조직이 이제 췌장이잖아요. 췌장을 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당뇨병으로 안 가는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췌장이 작기로 유명하고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해 봤더니요, 동양인이 같은 체구인데도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췌장이 워낙 더 작아요. 거기서 췌장에 또 기름기까지 끼어 있어요. 췌장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먹고 지금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간식을 먹고 아무 때나 야식을 먹는다 한다면은 혈당 수준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인슐린을 뿜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만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췌장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일을 딱 해서 인슐린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쫙 쉽니다. 밤 사이에는 정말 편하게 쉽니다. 이렇게 해서 내 췌장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젊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뭐 탕후루, 마라탕부터 해서 온갖 그 달콤한 음식들에 길들여서 정제탄수화물에 길들여서 사는 현대의 이 소아 청소년들이 너무나 췌장 기능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뜩이나 우리 민족은 췌장이 적게 태어났는데 20, 30대가 돼버리면요, 췌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장 지방을 빼고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식사 시간 이외에는 다른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사 시간을 잘
잘 활용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챙기셔야겠죠. 통곡류도 잘 먹고요. 그리고 야식은 먹지 말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왔던 습관 중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먹고 밤에는 9시만 되면 아이들은 자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다가 늦게 밥을 먹고 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췌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저는 비만 클리닉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20, 30대에 벌써 당뇨가 왔어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거 한 스푼을 먹었는데요.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한테는 이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3가지 이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을 잘 듣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염증 반응을 낮춰서 혈관 손상을 줄여줘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리브 오일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낮게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ml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드시면 되세요. 그냥 먹어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이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샐러드에 이제 같이 섞어서 드시거나 계란 한 개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혈당 스파이크가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는 실제 실험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오르는 속도까지 완만해지고 밥 먹고 나면 혈당이 160에서 180까지 튀던 분들이 식전에 이거를 마셨는데 120에서 멈추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직접 실천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달라진 게 저는 혈당보다는 식습관이 많이 교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후에 군것질이 확실히 줄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밥 먹고 나서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아침에 공복 혈당도 10 정도 낮아지니까 사실 뭐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몬즙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오늘도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오늘도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먹을 수 있겠지?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습관도 교정을 시켜주고 군것질도 끊게 해주고 하루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여러 가지 효과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크게 바꾸기가 어렵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식단이 너무 좋다 생각을 하신다면 식사 5분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가장 빠르게 변하는 변화의 시작을 저처럼 선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혈당이 180까지 확 튀잖아요. 혈관이 2배 이상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밥 먹고 혈당이 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위험은 혈관 합병증을 폭발적으로 빠르게 만든다고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건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벽,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긁히고 상처가 생기면요,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은 동맥경화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심장, 뇌혈관이 막히는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70%가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 신장, 말초신경 이런 작은 혈관도 예외가 아니라서요. 실명, 심부전, 투석
발절단, 한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요, 체중과 대사 시스템까지 모두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확 튀면요, 췌장은 큰일 났다 하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남아있는 포도당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한번 확 튀면요, 그게 곧바로 뱃살, 뱃속에 있는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혈압까지 쉽게 오르게 돼요. 결국 혈당 스파이크 하나가 체중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증가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악순환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뇌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졸리고 무기력하고 멍한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이 옵니다.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에는 기복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그게 일상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지방, 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경고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전 증상이 있나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첫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졸린 거 그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찾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아,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겼던 피로, 식곤증, 폭발적인 허기, 이게 전부 다 몸에서 혈당 조절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초기의 경고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신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몸이 이미 취약해졌다라는 만성 신호, 다른 하나는 밥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신호예요. 첫 번째,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졌다라는 만성적 신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오래도록 버티다가 야, 이거 정말 한계다. 야, 이거 한계야. 라고 보내는 게 SOS 신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까맣게 착색되고 두꺼워지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거의 100%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난다, 먹어도 금방 배고프다, 뱃살이 쉽게 는다, 감정 기복이 잦다, 짜증, 불안, 우울,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특별히 덜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이상 빠졌다면 이거는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요, 몸이 혈당을 처리할 능력이,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인슐린이 예전처럼 잘 안 듣고 췌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자주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에는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직후에 밥 먹고 나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혈당 스파이크 신호인데요. 우리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거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이 강하게 졸리고 진짜 하품이 계속 나오고 커피를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 텐데요. 심지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식곤증은 아닙니다. 혈당이 폭발했다, 이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증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되면 뭔가를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헛헛하고 막 단 것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이렇게 해도 혈당이 안 올라간 거 아닌가? 혈당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혈당을 올리기에는 너무 적게 먹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혈당을 재보면 혈당은 120,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요, 몸은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반복된다는 건 대부분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체질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뭐 이런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혈당과 인슐린 시스템이 지쳐버렸다라는 아주 정확한 신호인 거죠. 혈당 스파이크 잡는 아침 식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 아침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쟀더니 130 나왔습니다. 심지어 식곤증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뭐 먹어야 혈당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단순한데 효과는 아주 확실한 아침 메뉴에 있습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아침 메뉴를 진짜 여러 가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혈당 오르는 게 싫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아침에 2-3개씩 해먹어 봤거든요. 근데 한 2-3일 먹었더니 눈두덩이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계란 알러지가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보자 해서 또띠아에 토마토 소스 넣고 치즈 올리고 양배추 조금 데펴서 올려서 간단하게 피자처럼 먹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한 달 정도 먹으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단백질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에 김치를 조금 구워서 같이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맛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이거를 구워서 먹자니 전쟁이더라고요. 환기도 시켜야 되고 후라이팬 씻어야 되고 준비 시간도 길고 이거 꾸준히 먹자니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말고 간단하게 정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찾은 게 바로 무가당 요거트랑 견과류였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무가당 요거트 100에서 150g,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요. 근데 아침에는 탄수화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머리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덜 익은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ml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었더니 맛도 있고 포만감도 좋고 혈당은 엄청 안정적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왜 이 메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까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트에는 단백질, 유산균, 그리고 흡수가 느린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요. 혈당이 급하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줘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견과류도 지방이랑 식이섬유 들어있으니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잡아줘서 좋다고 하고요. 덜 익은 바나나, 그러니까 초록 빛깔이 살짝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흡수가 천천히 되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를 보통 사실 때 한 송이 크게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얘를 옷걸이에 걸어서 바나나를 보관한다고 해도 굉장히 빨리 익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서 초록빛깔 띌 때 그냥 껍질 벗겨다가 썰어다가 냉동실에 다 넣어놔요. 그리고 먹을 때 이제 어느 정도만 덜어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혈당이 덜 오르는 그런 아침 메뉴를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추가하기 시작한 게 냉동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도 아침에 블루베리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시고 나서 올리브오일에 레몬즙 드시면 정말 든든한 아침 챙겨 드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혈당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것 2가지를 했더니 식후 180까지 튀던 혈당이 135에서 멈췄습니다. 딱 10분 걸렸어요. 2달 동안 테스트해보면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운동 딱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강력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데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준비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나서 상 다 정리하고 TV 보면서 10분에서 15분만 제자리 걷기 하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아니면 다리가 조금 다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발은 그냥 평소에 걷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보다는 이제 팔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열심히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내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빨리 혈당이 떨어지냐 하면은 팔과 다리에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큰 근육들이 움직이는 순간 혈액 안에 있던 포도당이
바로 근육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하고 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짜 웬만하면 10분만 걷잖아요. 혈당 그래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식곤증이 오거나 식후에 졸음이 너무 많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 걷기 진짜 딱 10분만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졸린 게 사라집니다. 저는 제자리 걷기는 진짜 모든 당뇨인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이거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 최고의 방법인데요. 실내 자전거 선수들처럼 빠르게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화가 가능한 속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속도로 10분만 페달을 돌려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아파서 좀 걷기가 어렵다,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조금 걷는 건 부담이 된다,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제 TV 보면서 앉아서 다리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강도도 세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만 해서 다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영화 한 편 틀어놓고 그냥 타다가 조금 쉬었다가 타다가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타도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식후에 자전거 10분을 꾸준히 타신 분들은 아침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식후 혈당이 덜 흔들리면 밤새도록 췌장이 편하게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 제자리 걷기, 실내 자전거, 식사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요, 혈당 스파이크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요, 준비 운동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10분, 진짜 10분, 이게 전부예요. 제가 진짜 보장드립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밥을 먹고 졸린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맛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식사 후 졸림입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형 혈당 곡선이 식곤증의 주요 원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잠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최근 현대식 한국식 식단은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졸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밥 먹고 졸린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에 대한 몸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식사 구성과 속도를 조절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식곤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상승하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끝 체열기로 측정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에게 췌장의 1차 인슐린 분비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과 일치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오차를 감안해서 1시간 기준 180 이상이면 스파이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고 수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식후 2시간 이내에 얼마나 잘 내려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140 이상에서 유지된다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 기준은 식후 1시간 160 이상, 그리고 2시간에도 1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과부하를 받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세포가 지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빠른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혈당 패턴을 말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췌장은 피로해지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스파이크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막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쳐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를 낮춥니다. 하지만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피로해지고 점차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부족해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 내벽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이중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을 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췌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면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도를 크게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함유량에 따라 음식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먹는 순서와 속도 그리고 식후 운동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섬유질이 위와 소장을 덮어 포도당 흡수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양배추, 오이, 상추 같은 생채소나 데친채소를 이걸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10분 만에 먹는 것보다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까지 약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행동입니다. 셋째, 식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그리고 식후에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의 종류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일수록 혈당이 빠르고 크게 오릅니다. 흰쌀밥, 흰빵, 면, 떡, 감자, 단호박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식품은 소화가 빠르고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런 음식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밥이나 면만 단독으로 먹는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빠져 있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둘째, 식사 속도가 빠른 습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급상승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빨리 먹는 한국식 식사 패턴이 이런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밥부터 먼저 먹는 식사 방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포도당 흡수가 늦어져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넷째, 늦은 시간에 식사나 야식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릅니다. 특히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은 채 유지되며 췌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는 정제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빠르고 단독으로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체중 증가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현상이 아니라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남은 포도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수록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만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대부분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대사가 바뀝니다. 특히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쉽게 늘어나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뒤 빠르게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강한 식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금세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어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체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과식과 폭식을 유발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쓴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중 1명은 이미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 췌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돌이키기가 어려운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순간부터 생활을 돌봐야 합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40%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일찍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 한 번의 걷기, 1시간의 수면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의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길잡이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과 습관이 담긴 가장 실용적인 혈당 교과서로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